55번 문제입니다. 2001년 초 자본 총액이 200만원이고 2001년 중 다음과 같은 거래, 즉 자본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되었을 때 2001년 말 자본 총액은 얼마인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본 접근 방식은 회계 원리 첫날부터 소개해드렸던 기초 자본 금액에다가 증가액은 더하고 감소액을 빼면 기말 자본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서까지 공부만 하셔도 계산기 조작에 의해서 빨리 기말 자본 정답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 자본 2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박스 첫 번째 자료. 설립 이후 처음 액면가 500원짜리인 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700원에 구입을 하였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면 취득 원가만큼 자본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10주 주당 700원, 그래서 이제 7,000원만큼 자본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총 결과 기존 주주들에게 10% 주식 배당? 이건 뒤에 읽을 것도 없네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의 가장 강력한 특징. 자,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다. 자본 불변이라는 특징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액면가 500원짜리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원에 발행을 하였으며 유상 증자가 되겠네요. 자본의 증가죠. 근데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 원가 5,000원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주 곱하기 800원, 8만원에서 5,000원을 빼면 75,000원만큼 자본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자기 주식 6주를 주당 600원에 재발행을 하였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면 취득원가만큼 자본이 감소가 되겠지만은 자기 주식을 재발행하면은 재발행가액 이퀄 처분가액만큼 자본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에 36, 3,600원만큼 자본이 증가가 되겠지요. 자, 다음 액면가 500원짜리인 보통주 100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뢰성 있게 측정된 토지 공정가치 55,000원짜리를 현물 출자 받았다. 자, 현물 출자 회계원리에서 공부한 이후 간만에 나왔네요. 그래서 현물 출자는 토지와 같은 물건으로서 주식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현물 출자 받은 회사 관점에서는 차변의 토지가 증가하고 대변 쪽엔 자본이 증가하게 되겠죠. 얼마치? 자, 원래는 주식의 공정가치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공정가치 비교해서 신뢰성 있는 금액 갖고 측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자료에 주어진 것은 토지 쪽의 공정가치가 자료에 주어졌으니 토지 공정가치만큼 대변 자본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 당기 순이익 당연히 자본이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자본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 조작에 위해서 기말 자본을 구한다면은 231만 6,600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 문제는 기본수 때부터 객관식 문제집까지 많은 유형의 문제 푸는 바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채 문제가 되겠는데요. 2001년 1월 1일 다음 사채를 발행을 하고 상각 후 원가로 후속 측정하는 금융부채, 즉 사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2002년 말, 2차 연도 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 즉 2차 연도 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이제 번뜩 나오겠죠. 현가 구한 다음에 신나게 계산기 조작을 2번 해주면은 바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액면가액은 100, 표시이자율 연 10%, 10만원이죠. 유효이자율 8%에 의한 만기 4년짜리 현가표 0.7350, 그 다음에 연금현가표 3.3하나 2하나 적용을 하면 발행가의 현가는 106만 6,210원에다가
계산기 조작을 두 번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1.08 빼기 현찰이자 10만원, 또 곱하기 1.08 빼기 10만원 빼면 2차 연도 말 사채 장부 금액은 103만 5,628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기본소 때부터 아니면은 중급회계 첫 개강 때부터 경가 계산, 계산기 조작, 하여튼 거짓말 안 치고요. 수백 번은 계산기 두들겼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충분히 60초 이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영어권 또는 영가매수 차이,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2001년 초 신기술 개발 중인 한국을 합병을 하면서 이전 대가, 합병 대가로서 공정가치의 20만원짜리 주식을 발행, 교부하여 합병을 하였다. 그래서 합병 대가는 2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 피합병회사 한국이의 신기술 개발비를 제외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는 17만원이죠. 장부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에 17만원짜리 회사를 취득을 했는데 또 추가 발견된 사항, 합병 당시 한국의 신기술 개발비는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는 2만원인 걸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병 과정 중에서 추가 자산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순자산 공정가치 얼마짜리냐? 19만원입니다. 17만원에다가 신기술 개발비 2만원 추가하여 19만원짜리 회사를 20 주고 산 거죠. 만원만큼 더 비싸게 돈 주고 샀으니까 영가매수 차익이 아니고 영업권 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번 문제 59번 말문제가 되겠네요. 와우,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아니한 것은 출제가 되었는데,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무형자산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삼각 방법을 정률법이 아니죠. 정액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에 대한 내용이 거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한 끗 차이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형자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유형자산에는 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60번 문제. 이것도 딱 보니까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 그것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겁니다. 야, 이게 생각이 나네요. 단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식 투자했는데 취득한 연도에 처분하면 순매각 금액하고 취득 원가하고 비교하여 처분 손익을 구하는 반면 다음 연도에 처분을 하게 되어진다면 순매각 금액하고 원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 연도 말 공정가치하고 비교하여 처분 손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다 읽어보셨겠죠? 그래서 2001년 말 공정가치 9,000원짜리 주식을 2002년 4월 초에 11,000원 돈을 받고 처분을 했답니다. 9,000원짜리를 11,000원에 비싸게 처분하였으니까 처분이익은 2,000원이 계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61번. 이것도 계산기 조작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현가금액이 아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 유형으로서 빨리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2001년 초 채무상품 액면가액은 100, 표시이절 5% 5만원이죠. 매년 말 이자 지급 3년 만기를 87만 5,640원에 구입,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분류가 되었고 유효이자율 연 10%이고요. 2001년 말 공정가치 95만원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2001년도
기타 포괄 이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러면 이 취득원가부터 시작을 하여서 계산기 초장 1년 후 거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95만원과 비교하여서 계산기 조작에 위해서 정답을 빨리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취득원가 875,640원에다가 곱하기 1.1 빼기 현찰이자 5% 5만원 빼면 1년 후에 상가구원가 913,204원짜리가 공정가치 95만원짜리가 되었죠. 그래서 36,796원만큼 올라갔으니 평가이익 즉 기타 포괄이익은 36,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근데 이것보다도 또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 퉁치면은 총 포괄 손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포괄 손익 원칙적인 방식에 의해서 구한다면은 1년 시간 지나간 부분 이자 수익이 875,640원에 10% 하여서 87,564원에다가 지금 방금 구한 기타 포괄 이익 36,796원을 더해준다면 총 포괄 이익은 124,360원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법 답반이 주어졌죠. 공정가치 95만원에서 취득원가 875,640원을 뺍니다. 즉 취득원가 875,640원짜리가 공정가치 95만원짜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만큼 플러스 효과가 나오겠고요. 또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현찰 이자 5% 5만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자료에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계산기 조작에 의해서 한방에 빨리 총포괄이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식은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문제 62번. 죄송합니다. 웃음이 날로 가네요. 이것도 기본서부터 엄청 많이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할인과 관련된 문제이고 마지막 단계 5단계 처분 손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액면가액 10, 만기 3개월이고요. 이자율 12%입니다. 이걸 1개월간 보유한 후 금융기관에 연 15% 이자율로서 할인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위험과 보상은 모두 금융기관에 이전이 되었다. 매각권으로 보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나요? 어음반기가액을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액면가액은 10, 그 다음에 연 12%죠. 12,000원입니다. 근데 3개월이니까 석 달 분치는 3,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음만기가액은 10만 3,000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기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만기로부터 소급해가지고 2달 미리 앞당겨가지고 은행에 어음을 할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2달 분치 이자가 공제가 되어지는데 할인인 현재 시점의 이자율은 15%입니다. 그래서 15% 이자율에 의해서 2달 분치 이자 계산을 해보면은 2,575원이 할인이 되어서 실제 받는 금액은 어음만기가액 10만 3천원에서 할인료 2,575원을 빼면 10만 425원입니다. 실제 현금 실수령 금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음을 할인한 결과 실제 받은 금액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은행에 어음을 할인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더라면은 한 달 분치 이자 1,000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10만 1,000원이 될 뻔하였는데 실제는 연 15% 이자율에 의해서 할인을 한 결과 요만큼 10만 425원 뿐이 돈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75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이거 말고도요, 기본서 예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단기 손익 효과
요것도 이제 한번 구한 바 있는데, 또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다면 한 달 분치 이자 수익 1,000원에서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575원을 빼면 플러스 효과 425원인데 이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까지 구하고 난 다음에 퉁쳐가지고 이 효과가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거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실수금까지만 구한다면은 액면가액 10만원인데 실제 받은 돈은 10만 425원입니다. 그래서 액면가액보다 돈을 더 받아냈으니까 플러스 효과 425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속전속결법에 의한다면 좀 더 빨리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속전속결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65번 문제도 요것도 이제 전통적인 문제인데, 요건 확정 판매 가격 계약분 평가 손실 요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 원재료하고 제품이 연결되고 있는 평가 손실 부분 한 개씩 공부했던 것이, 이 문제는 이걸 한꺼번에 두 개 주제를 합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죠. 2001년 초 설립된 관세의 기말 상품과 원재료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상품 50개인데 한 개당 원가 2만원이고요. 한 개당 일반 판매가 17,000원이고 한 개당 확정 판매 가격이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에 대한 한 개당 취득원가하고 순실현가능 가치에 해당하는 개념인 현행 대체원가 900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품 50개 중 40개는 확정 판매 계약이 체결되어 보관 중이고, 일반 판매 시에는 판매가 17,000원에 10%에 해당하는 판매 부대비용이 수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은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걸로 예상한다고 하셨죠. 그럼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설령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된다 할지라도 원가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할 걸로 예상되어진다면 감액한다, 감액하지 않는다? 그렇죠. 감액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결국 원재료 요건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에 대한 것만 평가 손실이 나오게 되겠는데, 자, 먼저 일반 판매 부분 10개 부분입니다. 한 개당 원가 2만원이고요. 그 다음 한 개당 순실현가능 가치 17,000원에 10%라고 하였죠. 그러면 이제 90%가 순실현 가능 가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당 평가 손실이 계산이 되겠고요. 4,700원. 여기다 이제 10개 곱하게 주면은 총 평가 손실은 47,000원입니다. 그 다음 확정 판매 가격 계약 부분이 40개입니다. 자, 한 개당 원가가 2만원이고요. 또 확정 판매 단가가 18,000원인데 여기에서는 뭐 판매 부대비용 발생한다 그런 말이 없죠.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개당 평가 손실은 2,000원에다가 곱하기 40개 해준다면 확정 판매 가격 계약분에 대한 평가 손실은 8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판매 부분 47,000원에다가 확정 판매 가격 계약분 8만원을 더해준다면 총 평가 손실은 127,000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재료 부분은 평가 손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령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즉 평가 손실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66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소위 저가법에 의해서 후속 측정을 하게 되겠죠. 즉 취득원가하고 순실현 가능가치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재고자산의 적합법 측정은 선택이 아니고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기업이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재고자산의 원가보다 순실현 가치가 낮은 경우 적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선택 규정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 자, 다음 67번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분량도 짧고 또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부동산은 출제가 됐다면 무조건 점수를 확보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아니한 거, 뭐 임대 수익, 시세 차익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투자부동산이고요. 투자부동산의 정의, 최초 인식 시점에서는 원가로 측정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또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을 하였대요. 그러면 계속 투자부동산이 됩니다. 즉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 내용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틀리게 표현을 하는 문제, 기출문제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제 틀린 내용도 많이 푸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자, 5번이 왜 틀렸냐면은 투자 부동산 인식 후 측정에 있어서 자산의 분류별로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무심코 읽다 보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대부분이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이 아니고요. 자산의 분류별 요 내용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에 이제 색깔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산 분류별로 공정가치 모형, 원가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보이도록 하죠. 우리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재평가 한다고 하여서 다른 종류의 자산인 기계장치도 반드시 재평가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토지하고 기계장치는 똑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이 아니니까는요. 자산, 다른 종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분류별, 토지는 토지별로, 기계는 기계별로 재평가 각각 하는 겁니다. 뭐 같이 해도 되고 토지 재평가했지만은 기계장치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부동산은요,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그럼 토지도 해야 되고요. 건물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토지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하는데 건물은 원가 모형이다. 이거 투자부동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 선택을 하여 한 가지 방법을 계속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다음 68번 문제, 짝짓기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가나 다라 이걸 다 분석한 다음에 정답 찾는 게 아니라고 하였죠. 일단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부 내용 애매모호한 그런 유형의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맞추기가 곤란할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한 개 한 개씩 별로 접근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요. 일부 내용 헷갈리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정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일단 가번은 이거 좀 애매모호하네, 아리송하네. 그래서
퀘스천 마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괜찮아요. 자, 나번 한번 보도록 하죠. 나번 같은 경우 모르신다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하여튼 뭐 수십 번 그냥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죠. 유형자산 교환거래로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라면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까지는 잘 나가다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아니죠.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구자산의 장부금액법 강제 규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공한 자산 구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고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답니다. 만약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이건 틀리는 거예요. 강제 규정이지 선택 규정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구자산의 장부금액법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나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끼어있는 1번 탈락, 3번 탈락, 4번 탈락. 와우, 벌써 3가지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남은 게 2개뿐이 없죠. 2번과 5번입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을 보면은 공통된 게 라입니다. 그래서 가 또는 다 둘 중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가번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다번을 한번 살펴봅니다. 유형자산 사용 후 원상 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복구 원가는 조건 없이 해당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한다. 자, 이것도 제 기본서 보시면은 색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회계 전범위에 걸쳐 가지고 제조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은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즉 재고자산 원가로 처리가 되어주는 거지 뭐 유형자산이라든가 비용 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건 없이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만약에 제품 제조 활동 또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경우에 복구 원가는 유형자산 원가가 아니고 바로 그 재고자산 장부 금액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가번 자가사용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자, 이 정부 보조금 이것도 계산 문제 많이 이제 푼 바 있죠. 그래서 소위 수익 접근법에 의해 가지고요 비용에서 조정하는 방법, 즉 감가상각비하고 정부 보조금하고 퉁쳐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가와 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번 문제 69번입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중간 날짜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자리가 바뀌었네요. 2001년 죄송합니다. 2001년 7월 1일 기계 설비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취득원가 1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10%, 10만원이 되겠죠. 원가 모형 적용, 정률법과 연수학계법에 따른 다음 연도인 2002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단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50%입니다. 그리고 월할로 계산을 한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아마 요거 회계원리 3장 때부터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2개 항목이 출제가 되었죠. 2개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1개만 구해도 정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 나번을 한번 보세요. 나번을 이제 쭉 보시면은 겹치는 숫자가 없죠. 원 문제입니다. 제가 요거 수정한 거 아니에요. 2023년도 원 문제입니다. 겹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나가 뭐죠? 연수학계법 요거 1개만 구해도 정답을 빨리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가번 정렬법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도 연수학계법을 먼저
하였습니다. 내역연수 4년짜리 합계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1회차 감가상각비는 10분지 4가 되겠는데 이 중 2002년도에 걸리는 부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임지 6 하면은 18만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회차 감가상각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중 올 2002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말 6개월분치가 되겠죠. 그리고 2회차는 10분지 3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분치 하면은 13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분치 감가상각비는 2개 금액을 더해준다면 31만 5천원으로서 정답은 3번입니다. 벌써 나왔죠? 정렬법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회계원리 3장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게 몸에 배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참고용으로 정렬법을 하게 되어진다면 일단 첫 해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분치입니다. 그래서 연 50% 상각을 한다고 하였으니까 6개월 분치 상각률은 25%이니 6개월 후에 장부 금액 비율은 75%입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100만원에다가 미상각 비율, 장부 금액 비율 75% 적용을 하면 2001년 12월 말 장부 금액은 75만원이고 여기에다가 연 상각률 50% 곱하기 하면은 2차 년도 정렬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37만 5천원으로서 확실하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무회계의 마지막 문제 70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을 묻는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한도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숫자가 좀 단순하니까 암산을 위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01년 초 기계장치의 50의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요. 정액법 상각을 합니다. 하면 1년분치의 상각비는 10만원이 되겠죠. 원가 모형을 적용, 동기계의 횟수 가능액은 2001년 말 32만원이고 2차 연도 말 31만원일 경우 2002년도 손상차손 환입액은 얼마입니까? 자, 먼저 한도 금액 2차 연도 말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면 5년 중에서 2년 지나갔으니까 3년 분치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장부금의 한도 금액은 30만원인데 회복된 횟수 가능한 금액이 31만원입니다. 한도 금액을 초과하고 있죠. 그래서 31만원까지 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한도인 30만원까지만 환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입니까? 직전 하락한 횟수 가능한 금액 32만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32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잔존 4년짜리를 적용 2002년도 감가상각비 8만원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2만원에서 1년 기간 경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8만원을 빼면 횟수 가능한 금액 기준 2차년도 말 장부금액은 24만원이 되겠고 결국 24만원짜리가 30만원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입으로 잡을 금액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근데 이것보다도요, 공인회계사 2023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뭐였나요? 바로 이런 손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회복된 연도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출제가 되었죠. 자, 이것을 만약에 원칙적인 방식에 의해서 구한다면 손상차손 환입 수익금액입니다. 또 감가상각 비용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 6만원에서 감가상각 비용 8만원을 빼면 비용이 더 크죠. 그래서 2만원만큼 마이너스 효과가 계산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한도 금액까지만 환율을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작년도 회수 가능에 32만원짜리가 30만원짜리가 되었습니다. 2만원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이익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 금액은 2만원이다. 이렇게 속전속결법에 의해서 접근한다면 빨리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